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두 주 인터넷으로 강의를 했고요. 지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종식되지 않고 계속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보지 못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강의를 두 주 들으면서 교수가 어떤 사람인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저는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고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그리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공부했고요.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리버티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학위와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성결대학교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다가 겸임교수, 개건교수로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는 기독교 환경을 강의하고 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저의 본업은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의왕시에 수재해 있는 저희 교회 역사는 84년 됐습니다. 84년 된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두 주간 강의를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들과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인터넷 강의가 처음이고요. 또 자료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참 힘든 강의를 했고요. 아마 학교에서도 지금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을 한두 주 정도는 학생들과 의논해서 가능하면 인터넷 강의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 강의실이 작은데 거기에 40명 학생들이 들어가 앉다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큰 강의실에서 우리가 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되지 않고 그 작은 강의실에서 한 3, 40명이 같이 앉아서 강의를 하다 보면 혹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는 2주 정도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들과 의논해서 인터넷 강의를 좀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마 강의 끝나고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요구한다면은 제가 한 2주 정도 인터넷으로 강의하고요. 그렇지 않고 한 학생이라도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강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19는 바로 환경 위기에서 온 질병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러한 환경, 생태계가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는지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환경으로 인한 이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쓰나미라든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환경의 재앙이지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꽃다발을 하나 주는데 오늘은 예쁜 꽃 여러분들 보고 우리가 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 때 환경, 지난 시간에 진화냐 창조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진화론 그러면 1859년 다윈이 이 진화론을 학문적으로 정립해 놓았고 그 학문적인 정립이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론을 공부하는데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그러한 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화론을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창조 때 환경을 보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자연을 보실 때 좋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거기 좋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육체적 기원은 땅에서 왔습니다. 인간은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육은 흙에서 왔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흙으로 인간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요. 그리고 만드신 걸 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흙을 만들고 그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계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럼 타락 후에 환경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만들 때는 원래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질병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그 다음에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 자연은 엉겅퀴를 냈다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질병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자연이 병들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병든 거예요. 땅이 병들었다, 그건 인간이 병든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이제 흙에 관해서 강의를 들을 겁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이 병들면 인간도 병듭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병들면 인간도 병든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 후의 환경은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왔다. 두 번째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자연과 인간, 환경과 인간은 같이 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연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돌고 도는 게 자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 인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 인간도 한 자연의 일부분인데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 환경을 파괴시켰고 자연을 파괴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인해서 자연의 미와 조화가 파괴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자연과 인간과 모든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후로 이 자연의 미와 조화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몇 가지 소주제를 강의하고 우리가 이 자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오염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도 우리가 봄철 되면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썼어요. 왜 썼습니까? 대기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기오염은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에게 온 것 중에 하나가 대기오염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대량 소비로 생겨난 오염물질이 대기오염입니다. 이 대기오염은 우리가 1차 오염과 2차 오염으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1차 오염은 발생원이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1차 오염물질 그럽니다. 이 1차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분진, 농약, 비료, 담배 연기, 황산화물,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1차 오염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메탄가스, 방귀 뀌는 것도 1차 오염물질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오염물질은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때 생기는 유해물질, 이것을 우리가 2차 오염물질 그럽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인체 중에 접촉하면 가장 먼저 우리 인체에 생기는 병이 코나 목입니다. 이비인후과 계통의 질병을 갖다 주는 게 바로 대기 오염 때문에 가져오는 질병입니다. 혹 여러분들 대기 오염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스모그입니다. 우리가 스모그 그러면 도시 매연을 비롯하여 대기 속의 오염물질이 안개 모양의 기체가 된 것을 우리가 스모그라고 말합니다. 이 스모그는 연기와 안개의 합성어가 스모그예요. 여러분, 스모그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스모그가 런던형 스모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을 많이 띱니다. 석탄을 연료로 떼다 보니까 석탄에서 나온 가스, 이것이 대기 중에서 방출되어야 되는데 런던에 가면 안개가 많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 제가 일주일 동안 영국에 있으면서 이 좋은 날씨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안개가 많고요. 그저 한낮에도 조금 햇빛이 이는가 하면 바로 또 비도 오고 그런 날씨더라고요. 이게 런던형 스모그,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을 연료로 떼면서 거기서 방출되는 이 가스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개 때문에 대기 중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어머니 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연탄이라는 걸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머니 때에 좀 잘 사는 사람들 집은 연탄을 뗐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를 뗐는데 좀 집이 살만한 사람들은 연탄을 연료로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탄가스로 사망한 사람도 많았어요. 이런 가스가 매우 위험한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러한 석탄을 연소로 떼다 보니까, 연료를 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952년 영국 런던시에서 석탄으로 인한 대기 중에 그 가스가 방출되어야 되는데 이 연기와 짙은 안개가 합쳐져서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한 3주 동안의 호흡기 장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4,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성폐질환자로 8,000명이 더 사망해요. 그래가지고 총 12,000명이 사망한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런던형 스모그예요. 다시 말하면 런던형 스모그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가정에서 난방용,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석탄을 연료로 떼면서 이러한 배기가스가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배기가스가 스모그 현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그러한 일이 바로 런던형 스모그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세기 중엽 석탄을 떼는 것보다 석유를 많이 띱니다.
그래서 일어난 스모그가 LA형 스모그예요. 이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스모그입니다. 런던형 스모그는 석탄에 의한 스모그라면 LA형 스모그는 자동차 배기가스. 쉽게 말하면 19세기 중葉부터 석유가 널리 이용되자 석유에 의한 오염도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LA형 스모그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거리를 감소시키고요. 가장 먼저 눈, 코, 호흡기에 자극 증상을 일으키며 인간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LA형 스모그가 1940년 처음으로 식물에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식물도요, 공기가 좋아야 잘 자라지 공기가 좋지 않으면 식물이 죽습니다. 1940년도에 LA형 스모그가 처음으로 이 식물에 피해를 줍니다. 그러다 1950년경에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LA형 스모그, 지금 우리나라도 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엄청난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도시를 다닐 때 그저 숨을 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 자동차 배기가스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자동차로 인한 주요 피해를 보면요, 1992년 3월에 멕시코시티, 이 자동차로 인해서 도심 내에 차량 통행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학교 휴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995년 5월에는 아테나, 매연으로 인한 매일 사망률이 5%가 증가합니다. 시내 중심부의 개인 승용차 운행을 금지시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스모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 여러분들 생물이 보인다는 책에 보면 서울의 스모그는 런던형 스모그와 LA형 스모그의 합성이라고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스모그 현상이 위험한 지역이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은 석탄 플러스 배기가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해마다 베이징에 얼마나 많은 스모그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그 대기 오염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뭐 공장들이 대부분 다 전기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러한 연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을 댐으로써 이러한 연기, 이것들이 자연을 많이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한반도에 어려움을 주는 게 황사입니다. 이 황사를 보면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대부분 황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황사, 이 모래바람만 오면 괜찮은데 이 황사 속에는 세미한, 거기에는 세균들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비 사막이나 내몽골 고원은 거기는 습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사가 세균을 가지고 오다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아요. 습기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세균들이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호흡기 장애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황사입니다. 이런 황사들 참 대기 오염의 주범이죠. 중국에서는 대기 오염 때문에 이 공기캔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도 공기가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대기 오염이 엄청 지금 심합니다. 여러분, 서울 공기나 여러분 학교 공기나 달라요.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아마 학교 올라오면은 공기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대기 오염으로 중국에서 이러한 공기캔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이런 중국처럼 공기캔, 산소를 공급해주는
아마 그러한 장치, 그러한 것들을 아마 만들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혹 공기 정화기 그런 거 갖다 놓은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공기가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수질오염입니다. 수질오염은 우리가 물이 오염되고 있다 그 말이죠. 물은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 물입니다. 우리가 음식은 먹지 않아도요, 뭐 열도 살고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잖아요. 삽니다. 근데 물은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2004년도에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20일 금식하면서 매일 물은 조금씩 먹어요. 왜? 물을 먹지 아니하면 장자가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어줘야 돼요. 물은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 물입니다. 물을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2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 H2O가 물이잖아요.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가장 첫날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만드셔요. 물은 둘째 날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고 다섯째 날 어류와 조류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 육축, 인간을 만드셔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둘째 날 만들어요. 우리가 물 그러면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로 구분합니다. 이 1급수는 여과 없이 먹는 물, 우리가 1급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우리 여과를 거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먹는 거, 그건 1급수 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장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수터도 정부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지정된 곳 외에는 그냥 물 먹으면 안 되겠지요. 2급수는 여과를 거쳐서 먹을 수 있는 물, 이걸 2급수입니다. 목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과를 거치지 않고는 먹을 수 없어요. 3급수는 어떤 염소, 소독 등의 여과를 거쳐 먹을 수 있는 물, 이것을 우리가 상급수 그럽니다. 4급수는 공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4급수 그럽니다. 물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에는 그저 어디서든지 그저 뛰어놀다가 목말리면 물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 지하수 물을 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 물 먹을 수 없어요. 왜요? 오염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물 먹습니까? 안 먹어요. 정수기를 통해서 여과된 물만 먹습니다. 그것도 좀 불안하면 사 먹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돈을 막 쓰는 사람은 돈을 물수도 탄다 그랬어요. 물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너 돈을 물수도 탄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값 비쌉니다. 여러분 500리터짜리 물 얼마입니까? 보통 평균 500원, 1000원 될 거예요. 싼 게 아니잖아요. 휘발유나 물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비쌉니다. 물은 생물권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물입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은 좋은 용매로서 유기 물질을 용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운반 매체를 하는 게 물이에요. 그리고 물은 개체 생물에 있어서 온도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경우에 물이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은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대한 안정제 역할을 하는 게 물이에요. 물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인체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 그 자체가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들은 어머니 뱃속 양수에 있었잖아요. 물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먹어줘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에 쓰는 물, 목욕이라든가 세탁이라든가 화장실, 손을 씻고 그릇 씻고 이러한 생활용수까지 합치면 한 사람이 하루에 300리터의 물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활동에서 필수적인 것이 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물을 갖다 놓고 물을 마시면서 강의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구 표면의 4분의 3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97.2% 이상의 바닷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쓸 수 있는 물은 2.8%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에 약 75억, 그 다음에 많은 동물들이 쓸 수 있는 물이 2.8%입니다. 그런데 이 2.8%의 물 중에 약 2%는 빙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천수라든가 지하수는 약 0.8%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게 0.8%의 물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물들이 점점 병들고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수질 오염으로 생기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타이타이병이에요. 이 이타이타이병은 일본 도야마현에서 발생한 공해병입니다. 1955년 학교에 처음으로 보고된 병입니다. 1968년 일본 정부에서는 카드뮴에 의해 뼛속 칼슘분이 녹아서 생긴 신장장애와 골현화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타이타이병을. 이 이타이타이병은 미쓰이 금속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버린 폐광석에 포함된 카드뮴. 이 카드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생긴 병이 이타이타이병입니다. 여러분, 일본어를 하는 사람은 이타이타이라는 이 일본어가 아프다 아프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 아픈 병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도 2006년 4월 경상남도 고성군 삼삼면 병산마을에 이타이타이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집단 발생됐었어요. 왜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되느냐? 다시 말하면 광업소에서 마지막 광업소가 끝나면 그 광고를 잘 막고 가야 되는데 대개 이 폐광을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카드뮴, 폐광석에 포함된 카드뮴이 흘러나와서 여러분들 비가 오고 그러면 흘러나와서 이것이 여러분들 샛강을 따라서 냇가로 가고 냇가를 따라서 강으로 가고 강물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물질, 카드뮴 물질이 지하수로 들어가는, 그 지하수를 우리가 먹다 보니까 이타이타이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질 오염으로 생긴 병이 미나마타병입니다. 미나마타병은 수은 중독으로 인한 질병이에요. 1956년 일본의 미나마타현에서 메틸수은이 포함된 어패류, 조개, 어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잡아먹어서 집단적으로 생긴 병이 미나마타병입니다. 문제는요, 메탈수은은 인근 화학공장에서 바다에 방류했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 방류된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어패류라든가 조개, 어류 이런 걸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어서 공식적으로 생긴 병이 당시에 2001년까지 미나마타병 걸린 사람이 2265명의 환자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질병이 그 당시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 후에 자녀 25명이 뇌성마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그저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그 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일본의 수은으로 인한 질병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바로 몇 년 전에 원자력 발전소가 소실되면서 엄청난 양의 바다로 유입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바다로 좀 버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수십 년 후에 엄청난 또 재앙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물을 우리가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수은, 특히 여러분들 전구의 수은 등,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폐 건전지 안에 수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땅에다 버리면 토양이 오염되고요. 토양이 오염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것이 수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수은을 식물들이 먹고 또 물고기가 먹고 동물들이 또 풀을 먹고, 그래서 그 수은이 식물이라든가 물고기 몸속, 동물의 몸속에 축적되어 있다가 우리 인간이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그 수은이 축적되면서 이러한 질병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병들이 뭡니까? 바로 암이잖아요. 무섭잖아요. 이러한 질병들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악덕업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잖아요. 강뿐만 아니라요, 바다도 이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염된 곳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해요. 그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 물을 안 먹습니까? 오염된 물을 먹겠지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물들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은 짐승들과 함께 물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오염된 물질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지정한 물 부족 국가예요. 물은 많지만은 1급수. 우리가 여과 없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2급수. 어떤 여과를 걸쳐서 먹을 수 있는 물도 부족한 나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러한 물 부족 국가라면 여러분, 아프리카는 어떡하겠습니까? 정말로 힘들지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파는데 우리나라 돈 한 200만 원이면 그 지하수를 판다고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하나 파주고 왔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물을 떠가는 거예요. 이런 물을 먹으니 사람에게 병이 안 오겠습니까? 피부병이라든가 위장, 내과병 다 오겠지요. 이런 물들을 지금 먹고 사는 현실이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세 번째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지목하지만 메탄, 그 다음에 염화불화탄소,
이산화질소, 수증기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재질이 가장 나쁜 게 이 지구 온난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 기체의 80%가 해당되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 전기 사용, 두 번째 산림 파괴, 세 번째는 산업 활동 등을 통해 배출돼 대기 중에 쌓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입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못지않게 메탄가스도 대기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어요. 메탄가스는 반추동물로 생기는 가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반추동물이 뭡니까? 소나 양과 같은 되색이 많은 동물, 이런 반추동물 때문에 생기는 메탄은 전체의 24%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소의 트림이나 방귀를 통해서 대기에 배출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 반추동물에 의한 온실 기체 방출을 막기 위해서 덴마크나 영국에서는 이런 사료를 만든다고 그래요. 덴마크는 소 사료에 마늘을 섞여 먹임으로 소의 트림이나 방귀가 줄어든다는 연구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마늘을 사료에 넣어서 그 마늘 속에 알라신 성분이 이 세균이 메탄을 방출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이 메탄가스를 줄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소 한 마리가 내놓는 온실기체 양은 하루 100에서 500리터인데 이 100에서 500리터는 차 한 대가 하루에 내놓는 온실기체 양과 맞먹는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내뱉는 메탄, 그것이 자동차 한 대와 맞먹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 약 15억 마리의 소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도가 약 3도 정도 상승되면 해수면은 현재보다 약 25 내지 35m 더 높아져 현재 해안선의 80km 내에 거주하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침수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 온난화가 그렇게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게 지구 온난화가 위험한데 이러한 온난화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 CO2, 바로 이산화탄소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스프레이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 안에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CO2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어컨, 가스 전부 다 이 CO2입니다.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생활의 10계명,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여름엔 1도 올리고 겨울엔 1도 내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름에는요 에어컨을 1도 올리고 겨울에는 온풍기를 1도 내리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러한 문구가 많이 써 있습니다. 전략은 헌금이다. 그게 써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에어컨 에너지 10% 전략 운동을 합니다. 난방기는 관계자 외에 가능하면 작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름철 에어컨 실내 적정 온도는 25도로 조정해달라.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말라고 말이지요. 실내를 나갔을 때는 꼭 전원을 꺼달라. 그렇게 저희 교회는 곳곳에 써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여름엔 1도 올리고 겨울엔 1도 내리자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에너지 전략형 전구를 바꾸자. 다시 말하면 백열전구 같은 데에서 요즘에
에너지 전략형 전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전구로 바꾸자는 거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같이 시작. 전기 흡혈귀 대기 전략을 줄이자. 여러분 전기 흡혈귀 많이 꽂혀 있잖아요. 이거 좀 절리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같이 시작. 비닐봉투는 이제 그만. 지금 여러분들 대형마트나 마트에 가면은 비닐봉투는 주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같이 시작.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먹자.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 여섯 번째 시작. 종이컵 대신 나만의 컵을. 다시 말해 일회용 컵은 가능하면 쓰지 말자 그 말이지요. 쓰더라도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지 말고 하루 종일 나만 쓰는 거니까 쓰다가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 일곱 번째 시작. 대중교통을 사랑하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달라 그 말이겠지요. 여덟 번째 시작. 지구와 나의 건강 자전거로 지키세요. 여러분 지구도 건강해야 되죠? 나도 건강해야 됩니다. 지구와 나의 건강은 가능하면 자전거로 우리가 지키자. 아홉 번째 샤워는 짧게 양치는 컵으로. 여러분 수도꼭지를 들어놓고 양치하지 말고 수도꼭지를 양치할 때는 잠그고 사용할 때만 들자는 말이죠. 열 번째 다시 시작. 나무 심어 지구를 지키자. 나무를 심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심는 것이 바로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날 여러분들이 꽃이라든가 나무 한 그루를 꼭 심으십시오. 나무 심을 땅이 없는 분들, 마당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 조그만한 화분에 꽃이라도 한 포기를 꼭 심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음에 여러분 평가를 낼 때 같은 점수, 우리 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예요. A학점은 20% 이상은 주지 못해요. 그리고 C학점은 30%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A학점을 20% 줘야 되는데 22%다. 그럼 2%는 내려야 돼요. 내릴 때는 이렇게 숙제를 한 사람, 나무 심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먼저 점수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번 식목일 날 나무를 한 그루 심던가 아니면 꽃을 한 폭이라도 심어서 지구온난화를 좀 막는데 여러분들이 좀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는데 산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 심으면 안 됩니다. 산에 있는 거 그냥 두고 여러분들이 나무를 한 그루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모두 실천할 일입니다.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에너지 전환하기, 전구라든가 고효율 전구를 쓰는 거, 그 다음 집에서는 여러분들 코드 뽑아 넣는 거, 이런 것들, 건조기 대신 빨래줄 쓰는 거, 이런 게 다 지구온난화 막는 거예요. 신트부리 농산물 먹는 거, 전략하기, 그 다음에 육식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채식, 나무 심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양 오염인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양 오염입니다. 여러분, 땅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흙에서 나왔거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흙에서 온 인간들이 지금 알 수 없는 질병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뭡니까? 흙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흙에서 자란 식물을 먹고요. 그 식물을 동물들이 먹고요. 그걸 또 인간들이 또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든 거죠. 그러니까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토양은 물과 공기와 더불어 인간을 비롯한 지구에 있는 동식물에 꼭 필요한 요소가 흙입니다. 그래서 흙은 생명이다 그래요. 흙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주신 메시지가 뭔 줄 압니까?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였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땅들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병든 땅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식년 제도가 나와요. 레위기 25장, 출애굽 23장에 보면 안식년 제도가 나오는데, 안식년은 뭔가 하면 6년 동안 일하고 7년에는 쉬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은 6일은 부지런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그게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는 쉬어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인간만 안식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흙도 토양도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6년 동안 농사를 지면 7째,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땅을 쉬게 할 수 있도록 두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땅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곡식을 심어놓고 쉬지 않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료를 막 줍니다. 그러니까 땅이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지요. 이런 병든 땅에서 나온 식물을 우리 인간들이 먹다 보니까 인간도 자동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토양오염이라는 것은요, 인위적 오염물질이 토양에 유입되어서 토양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토양 구조를 파괴시켜 생물의 생육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토양의 질이 나빠지는 것, 이걸 우리가 토양오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토양환경보존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토양을 우리가 좀 관리하자, 이런 법이 토양환경보존법인데 우리나라는 1996년도에 생겼습니다. 미국은 1980년도에 슈퍼펀드라는 걸 만들었고요. 일본은 1996년도에 수질오염 방지법을 만듭니다. 이런 법들이 전부 다 우리가 자연을 좀 잘 가꾸고 좀 돌보자, 이런 의미에서 만든 법들입니다. 흙이 뭡니까? 토양학자들에 의하면 생물체, 특히 수목의 뿌리가 달하는 깊이까지 흙, 그래, 다시 말하면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의 뿌리가 내리는 그곳까지 우리가 흙 그럽니다. 한 줌의 흙 속에는 미생물이 60조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흙은 생명이라는 거지요. 생명. 여러분들, 여름에 보면 바다에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요. 호수에 녹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적조 현상이 일어날 때 바다나 호수에
무엇을 뿌리는 줄 압니까? 황토흙을 뿌려요. 왜 바다의 적조현상과 호수의 녹조현상이 일어났을 때 황토흙을 뿌리는 줄 압니까? 흙 속에는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흙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흙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양의 주성분은 식물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물, 그 다음에 땅에서 죽어 다시 돌아온 생명체의 유기물, 그리고 물, 공기, 이것이 잘 배합된 게 토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흙이라는 것은 무기물 플러스 유기물 플러스 물과 공기, 이게 잘 배합된 거, 그 땅을 우리가 옥토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많다든가 공기가 많다든가 유기물이 많다든가 무기물이 많다면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좋은 땅은 물과 공기와 유기물과 무기물이 이 네 가지가 잘 배합된 것을 우리가 토양, 흙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흙들이, 땅들이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거죠. 오염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쓰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 폐비닐, 썩지 않지요. 다 토양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거지요. 토양 오염을 막으려면 첫 번째,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해성 폐기물을 캡슐화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돼요. 일회용품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요. 대기 오염을 막는 산성비가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흙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 기술, 핵입니다. 핵 무섭습니다. 주요 8개 나라 핵탄두 보유량, 이건 2011년에 나온 건데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핵이 많지요. 세계 핵무기 보유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저도 이스라엘 여러 번 가봤지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핵 탄두가 최고 300개 정도로 추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핵이 있고 지금 북한에 핵 있다 없다 하는 저는 북한에 핵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 핵무기 보유 국가입니다. 핵무기. 북한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북한 나오지요? 핵무기. 이게 북한에서 뭐 행사했을 때마다 보여주는 것들 아닙니까? 히로시마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때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은 아놀라 K라는 B-29기 전폭기로 일본의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당시에 투하했던 모습이죠.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데 8월 6일 날 히로시마 1개, 그리고 나머지 1개는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히로시마에서 약 9만 명에서 16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는 6만에서 8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그중 각 도시 사망자 절반은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당일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이 사건이
최단기에 가장 많은 시민을 죽였다라고 미국에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약 15에서 20%가 피폭으로, 그다음 20에서 30%가 섬광 화상으로, 이따 화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50에서 60%가 질병과 부상으로 죽었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당시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입니다. 크기, 제가 히로시마에 갔다 왔는데 제가 보니까 제 키보다 조금 더 작을까? 아마 그 정도 될 폭탄, 이게 하나가 떨어뜨림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완전 초토화시켰다는 거죠. 보십시오. 당시 히로시마의 그 시내 모습입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저 건물은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이 건물을 보고 왔는데 이 건물은 지금도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원자폭탄의 피폭으로 인해서 이런 위험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보십시오. 살이 녹아내렸어요. 쇠가 이렇게 녹았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이 원폭으로 인해 이런 처참한 모습입니다. 아까 그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현재 지금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해서 그들은 이 건물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자폭탄의 피해를 받았다는 걸 잊지 말자라고 써 있는데 그 전에 자기들이 한 일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핵의 위험이 매우 무섭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번 또 강의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의 고갈입니다.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로빈 아트필드는 4가지 이론을 말합니다. 자원이 고갈되는 이유를 첫 번째 인구, 두 번째 풍요, 세 번째 기술, 네 번째 성장 이론으로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로빈 아트필드가 말한 것은 다음에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인구 이론과 풍요 이론과 기술 이론과 성장 이론이 무엇인가를 그때 한번 또 자세히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유전자 조작입니다. 유전자 조작이란 한 종의 유전자를 다른 종에 삽입하여 인위적으로 돌연 변이를 유도시키는 기술, 이것을 유전자 조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자의 어떤 성질을 바꾸어 놓는 것,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명체를 GMO라고 합니다. 유전자 조작 생물체라고 말합니다. 유전자란 유전 형질의 결정에 작용하는 세포 내의 구조 단위로서 1865년 멘달의 유전 형질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본격 규명되기 시작한 것이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 GMA의 유익한 점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병충해에 강하다. 아무래도 유전자를 조작해서 병충해에 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농산물의 보존 기간이 연장되어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이런 유익한 점을 말합니다.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 감소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농축수산물의 품질 향상한다 그래요. 형질 전환 동물로 값비싼 의약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유익한 점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 먹을 때 인체나
가축에 미칠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MO 작품에 도입된 제초제 내성 유전자가 야생 중에 흘러들어가 슈퍼 잡초의 등장을 가능성이 있게 만든다. 쉽게 말하면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유전자를 조작함으로 어떤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 GM 식품들 가장 많은 게 콩, 옥수수입니다. 그 다음에 감자, 토마토, 벼나, 유채 이런 것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들의 많은 수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1996년 3월 미국의 잃어버린 미래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동물학자 데오 콜번인데 이 데오 콜번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여러분 생태학이라는 단어는 생태계라는 단어는 1935년 영국의 텐실리, 생태학은 1866년 독일의 헤겔이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쓰는데 어떤 단어를 가장 먼저 쓴다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이제 환경 호르몬의 단어는 잃어버린 미래라는 책이 1996년도에 데오 콜번이 이 책을 씁니다. 이 책을 쓰면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썼다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가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르몬은 호르몬인데 가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오염물질에서 나오는 가짜 호르몬, 이것이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추정되는 물질은 산업용 물질, 살충제, 농약, 유기, 중금속류, 다이옥신. 여러분들 다이옥신 굉장히 무섭지요. 아마 여러분들 할아버지들 월남전쟁 다녀오셨던 어르신들 가운데 이 다이옥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고엽제라는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에서 나온 겁니다. 환경 호르몬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뭐냐? 생식기는 저하합니다. 이게 성장 장애를 일으키고요.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암이 대부분 환경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남자의 정자수를 감소시키고요. 불임 여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죠.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보호법은 유기농산물을 먹어야 돼요. 아까 말했던 우리가 GMO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지 말고 유기농산물, 인스턴트 식품을 삼가라. 어린이 장난감 잘 유의해야 됩니다. 환경 호르몬 많이 나와요. 플라스틱, 일회용품, 살충제 사용하지 않는 것, 쓰레기를 제소하는 것, 분리수거, 환경 호르몬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할 때 더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만나서 강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던가 아니면 카톡방에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